원자폭탄의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 충격을 주어 항복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인식됨으로써 러시아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트루먼은 넌지시 말했을 뿐이지만 스탈린은 이미 그것이 원자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탈린의 얼굴을 봤을 때 스탈린의 얼굴은 어떤 움직임이나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트루먼의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됐다. 45년 8월 6일과 9일 두 개의 원자폭탄이 일본을 강타했다. 트루먼은 스탈린과의 원치 않은 동맹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45년, 그 사실 해방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소련군은 곧바로 참전을 개시했다. 얄타에서 약속했던 참전 기한의 마지막 이런 건 여러분도 날이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은. 만주로부터 출발한 소련군은 한 이틀 만에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왔다.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또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군의 저항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우리는 도시 안으로 진입해 나갔습니다. 청진 남쪽이었죠. 그곳에서 격전이 벌어졌어요. 일본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실제 소련 참여했던 분의 인터뷰네요. 그들은 산으로 흩어져 올라가면서 우리 부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소련군에게 단순한 산책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소련군은 조선에서만 1963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죠. 소련군은 조선 땅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유일한 외국 군대입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바로 그날 밤 미 국무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었다. 딘 러스크 소령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딘 러스크는 잡지책에 있는 지도를 펼쳐 한국을 보았습니다.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디에 선을 그을까? 못한 게 아쉽습니다. 서울이 있는 남쪽은 우리가 갖고 소련한테는 북쪽을 주지 뭐 그러면서 38선을 그었죠. 책을 읽으면서 이런 영상을 접하면 38선은 불과 30분 만에 그려졌다. 늘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너무 미국은 소련이 부동항을 얻고자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것이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라 여겼다. 또한 과장된 정보였지만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 빨치산이 수천 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소련은 그들을 동원해 한반도를 붉게 물들여버릴 것이다. 미 국무성은 만주에 있는 수천 명의 한국인 코믹스 나오네요. 저희가 빨치산들이 입고 있는 소련과 저자죠.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한국 전쟁에 그들을 한국으로 기원 데려와 썼다 보니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소련군은 거침없이 남진에 남진을 거듭했다. 그런데 돌연 그들이 멈춰섰다. 이번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도 하셨어요. 서론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조그만 공군기가 날아와서는 통신함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멈춰섰고 병사들 중 한 명이 통신함을 주워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진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심지어 서울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서울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곧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죠. 소련군의 조선해방전쟁은 이렇게 끝이 소련군이 났다. 평양 진주로 그들은 제일 먼저 일제의 감옥부터 열어젖혔다. 친일 부역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당은 친일파를 제일 첫째 숙청 대상으로 삼은 게 북한의 그 정책이에요. 이북에서는
친일파는 철저히 숙청을 했어요. 조선인들은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했다. 확실히 옛날 화면이라 좀 안 좋죠. 소련군 사령관 스티코프는 자치기구로 생겨난 인민위원회를 인정하고 소련군은 보조 지원하는 역할에만 그쳤다. 아, 스티코프 이렇게 생기셨네요. 아, 글자 문자로만 그들은 있다가 북한에는 이렇게 아직 또 사회주의를 막상 도입할 이런 단계가 실존 아니라고 인물들 판단했다. 영상을 보게 되니까 좀 감회가 스탈린의 새로운데요. 훈령은 사회주의 전 단계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혹시 하지 건설하라는 장군이라고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도 얼굴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련의 입장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이러한 두 세력이 연합한, 즉 말하자면은 일본에 반대하는 친일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런 두 세력이 합자해서 연립적인 형태의 조선대 권력을 정치외교과 수립하려고 했던 기광서 것입니다. 교수님. 소련군이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인물은 조선의 간기라 이제는 말할 수 칭송받던 있다라는 우익 프로그램이 민족 지금 진영의 만들어진 지가 좀 대표적인 됐어요. 인물 예전에 조만식이었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당신은 그래도 카레스키 한국 우호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그때 카레스키 옛날 우호가 될 프로그램이라 거다. 하더라도 조선의 보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문제가 될 같습니다. 거다. 그리고 김일성이는 군부나 맡기자. 미군이 도착한 것은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3주일이 지나서였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육군 24군단이었다. 아, 하지준장 나오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하면 소련군과 맞닥뜨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소련군은 없었어요. 그들은 38선 이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뭐 총 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닌데도 이 미국 사람들 생각은 무슨 아츠나 무슨 사이판 같은 데서 전투하던 그런 생각으로 인천에 상륙했거든. 그러니까 어찌나면 그냥 막 쏘려고 그러고. 하지 중장이 병사들에게 내린 명령은 조선인들을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라는 것이었다. 오늘은 아무래도 상록수 있는 부분은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영상을 보고 보면 그날 예기치 못한 미용국적으로 죽음이 들어가서 사고 발생했다. 마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 종료하는 걸로 웰컴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메리카 좀 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짧게 드시고 하려고 하는데 드시고 1부부터 5부까지 다 성적이 보면 오고 시간이 태극기하고 12시를 좀 들고 넘을 것 같아서 나가셨다 그래요. 뭐 그 전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이제 확인하고 미군 있으니까요. 있는 그 군함 있는 쪽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 막았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패망국인데 책으로만 너희들이 문자로만 보는 우리는 것보다 이렇게 제지하나. 영상으로 좀 접하면 좀 더 실감이 나고 또 미군을 우리 환영하러 책을 좀 나갔던 효율적일 두 것 명의 같아서. 조선인이 이런 잔인한 장면도 일경의 있잖아요. 총탄에 피살된 것이었다.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더 잔인했다 지금보다. 다음 날 미군은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36년 동안 펄럭이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당시 사람들의 옷 스타일들을 그 자리를 보여주시죠. 대신한 건 태극기가 아니었다. 자, 일장기 대신에 이제 미군기가 올라갑니다. 나는 그날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그때 한국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일장기 말고 다른 나라의 국기가 개양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성조기가 개양돼 있었죠.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날 아베 총독을 비롯한 일제 총독부의 모든 일본인과 조선인 관리들에게 기존의 임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하지 내린다. 이제 보기에는 하지 준장 저렇게 생기셨네요. 일제 경찰들은 해방된 조선 땅을 자유롭게 활보했다. 바로 지금의 저희 부모님 세대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뛰어다니고 일경들의 빨개부터 보호 뛰어다니는 아래 어린아이가 12만 일본군이 철군을 서둘렀다. 50년대 해전국의 이후에 병사들로서는 태어난 너무나도 베이비 평화로운 공사일 때 퇴각이었다. 저희 부모님보다는 약간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제 할아버지들. 끔찍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브루스 코믹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은 읽고 있는 일본과 책 싸우면서 수많은 한국에서 쓴 전사자를 저자지요. 했고 이분이. 일본을 패망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일본인과 더 친해진 거죠. 일본인과 하지의 참모들 사이에는 일종의 동료의식이 싹텄습니다. 하지는 총독이나 어떻게 일본 보면 우리가 경찰을 역사 그냥 바로잡기를 할 수 둔다든가 없었던 식의 데에는 끔찍한 미국의 결정을 역할도 내렸습니다. 컸다. 미군은 군정을 설치하고 38선 이남의 조선인들을 직접 그렇게 판단이 통치했다. 되죠. 하지는 미 군정에 협력할 세력들을 물색해 나갔다. 영어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한국민주당에.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우리 제주도 4.3 이럴 때
꼬부랑 말 하는 사람이 최고지. 말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미군정하에 당시에 웬만한 젊은이들이 한국민주당이 여당이었었거든. 가입했다고 게 편할 것도 같아요. 불행히도 미 군정이 즉시 떠올린 적어도 가게 사람들은 들어간 밥은 줬거든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영어를 할 줄 신념 아는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갔다기보다는 상위 계층이거나 지주이거나 따지고 보면 가슴 아픈 일제 사람이 정권에 많죠. 협력한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하지는 미군정 이외의 어떤 조직도 정부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포고를 내린다. 미군 진주 직전에 수립된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여운형 것이었다. 선생님.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여운형 해체시키고 선생님 저렇게 생기셨군요. 지방의 모든 인민위원회에 실존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좋네요. 인민위원회는 남한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일본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행정기구로서 아주 잘 해내고 있었죠. 자발적인 자치기구로 탄생한 인민위원회는 남한에서만 146개의 지부가 존재할 만큼 대중적인 조직이었지만 미군정은 이들을 공산주의 집단이라 여겼다. 군정청의 고문들은 인민위원회가 전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가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받은 정보 보고서로 볼 때 공산주의자가 인민위원회를 장악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주체성, 자율성을 그 제약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익 세력이 주도하는 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죠. 45년 여름 38선이 처음 그어졌을 때 그것은 지도상에서나 유효한 단순한 군사 분할선에 불과했다. 우리나 미군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했지 한국에 더 머무른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모두들 다행히 전쟁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어떻게 뿐이지. 보면 전쟁이란 것이 그것이 분단의 시작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정말 사람의 운명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김일성 그 부대가 저번 아이고 88 군단이라 그러나 그게 이제 하바로브스크에 있다가 이제 와서 원산으로 상륙한 거고 그게 한 12일이나 그거대 되는가 뭐 소문이 이제 김일성 장군이 상륙했다 이런 얘기들이야. 얘기들이야. 김일성은 북한으로 진군한 소련군에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 제25군의 통역원과 안내원 역사적 사실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김일성 사람들을 88 여단 25명 보내주었지만 김일성의 사진이 자신은 아직 소련에 머물러 있었어요. 김일성이 북한에 우리가 돌아왔을 알고 있던 때는 그 뚱뚱하고 이미 훈훈한 할아버지의 일본과의 모습, 모습은 전쟁이 아니네요. 끝났고 해방이 된 뒤였습니다. 45년 9월 김일성 말 귀국 김일성이 1945년 돌아왔다. 9월에 이제 귀국하면서 소련에게 김일성은 읽었던 아직 그 전도 유망한 조만식과 젊은이일 김일성. 뿐이었다. 아까 그러면 최용건인가요? 그 사람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그들의 생각을 뒤바꿔 놓은 건 평양 군중대회였다. 평양 군중대회. 김일성이 나온다는 소문에 15만 군중이 몰려들었고 대회장은 열광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김일성은 이들에게 전설 속의 항일 영웅이었다. 공설운동장에 아주 뭐 초만원을 이루는데 거기에 가서 고대하고 있었는데 조선민주당 청년단장. 아까 김일성이라는 조선민주당에서 수업이라는 감시를 사람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있었죠. 그 부분과 이제 아주 일맥상통하는 바른 부분이죠. 청년. 하지만 소련은 이날을 계기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니콜라이 레베데프 소장. 레베데프 장군은 유리반인 군중들이 러시아 김일성의 이름을 듣자마자 교수인데 연단으로 돌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일성은 단지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분들이 가치를 한국 지니고 전쟁을 있었죠.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인물이 스토리스나 눈앞에 알고 나타났다는 있지만 그 사실에 학자들이 사람들은 있다는 충격을 걸 받았습니다. 알게 되네요, 또. 그 무렵 메가도의 도움으로 이승만이 귀국길에 올랐다.
소련은 이를 두고 미국이 김일성의 대항마를 데려왔다고 평했다. 하지 준장이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처음으로 이승만을 소개했다라고 평양의 환영대의 엿새만에 김일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승만이 남한 군중들에게 소개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소개를 했나 봐요. 이승만은 귀국을 알리는 첫 연설에서부터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맹렬한 비난을 쏟아부었다. 대표적인 반공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승만은 귀국한 후 남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가졌는데 그는 공산주의자와는 협력할 수 없다. 이는 앞선 전염병과 협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산 세력의 위협을 가장 경계했던 하지에게 이승만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 의자에 턱 앉으니까는 하지 중에 탁 하고 부동에 자서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보다 sit down please. 그러니까 땡기서 그러더니 앉는 거야. 야, 제일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야. 이어 미군정은 중경 임시정부의 김구를 불러들였다. 하지는 김구를 이승만을 보조할 만한 스튜어리에 빠져서는 안 될 소금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신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정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인 역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한 상징성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잇따른 귀국은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한껏 고조시켰다. 미 군정청에는 해방 후 4개월 만에야 비로소 태극기가 개양됐다. (45년 12월) 미영서 3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로 모여들었다. 전후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동맹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역사적 사실 기억하시는지요?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국사 배울 때는 이걸 암기했던 부분인데 미국과 소련은 그 실현 방안으로서 5년간의 신탁 통치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기에는 한국의 자주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 서양 강대국에 의해서 남한에 알려진 일방적으로 소식은 이루어진 소련은 회의였죠. 신탁 소련은 통치, 신탁 국제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게 신탁 통치가 뭐야? 우리가 독립했는데 누가 또 우리를 외놈이야 뭐야? 우리가 다 신탁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한테는 신탁이고 반탁이고는 정확한 개념이 없었어요. 일본군 패망하고 난 후에 신탁 통치는 이 말도 되는 소리가 아니다. 도저히 민족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일본이 이제 안 먹으니까 미국이 먹고 있다. 소련이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구 선수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때 처음부터는 그 자오이 합쳐서 다 반탁을 했었는데 소련이 이와 같은 입장을 정하니까 이제 자익 쪽에서는 이제 신탁을 주장하게 된 거죠. 김구는 곧바로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좌우를 망라한 정계 지도자들이 경계장에 모였다. 30여 년 동안 일본 그 통치를 반대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망하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연합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4개국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참 우리가 결사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임종의 결의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5년 이내에 세운다고 하기도 했으니까 그 너무 긴 시간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가 저 사방에서 역적이다, 국적이다, 막 여단치다. 송진우 한국민주당 수석총무자. 송진우에 대해서 또 우리도 배웠었죠 또. 대표적인 우익 세력 중 만약에 5년 후에 독립 안 지켜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한여루 선생님. 그래서 제일 먼저 신탁 통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놈부터 죽이자 해서 이 사람을 먼저 우리가 암살하기로 됐거든요. 12월 31일 반탁의 기치 아래 전국민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김구는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파업과 철시가 이루어졌다. 반탁의 대열에는 미 군정청의 조선인 직원들도 참여했다. 1945년. 엄청 그러니까 해방됐는데도 한발 더 시국이 나아갔다. 불안한 건 똑같았어요. 조국 치안을 임시정부에 넘겨라. 미군은 한국에서의 행정을 멈추고 임시정부에다 모든 행정권을 이양해라 하는 그런 포고를 했습니다. 미 군정은 이를 쿠데타로 받아들였다. 하진은 김구를 소환해 원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 우리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걸 발생해 주겠다. 이때 김구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김구하고 하지 갈라서게 장군과 되는 미 결정적인 사령부는 자극제가 김구와 됐던 그의 부분이다. 동료들에 대해 미국의 입맛에 맞게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인사는 불신하게 아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죠. 며칠 후 좌익 계열에서 돌연 신탁 통치에 대한 지지를 좌익 표명하고 나섰다. 찬탁으로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반탁이었는데 거리는 서로의 찬탁과 결정이 반탁의 되고 함성이 나서 뒤섞인 좌익 가운데 쪽에서는 이제 찬탁을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저 머리 뭐야? 피난 좌익 거예요?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옛날과 같은 신탁 그런 입을 해야지 않고 말하면 우리가 정치적 그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그 정적은 쌀 때까지 한 5년이라는 기간 둬서 도와주자. 신탁 통치 논란 과정에서 하진은 김구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승만이 강력한 지주였다. 반탁 정국의 주도권 역시 이승만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신탁 통치가 소련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이승만은 만약 신탁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소련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문제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된다면 소련이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2의 독립운동으로 시작됐던 반탁운동은 급속히 반소 반공운동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임시정부의 우익 독립투사들보다도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들의 이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또 그들의 싸움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높았고 그 지지율이 훨씬 높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는 또 그렇겠죠. 하진은 반탁운동이 다행히도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참반탁 정국에 있어서의 어떤 좌우 대립이 하지에게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지는 임정의 반탁운동이 정부 수립운동으로까지 발전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지했지만 반탁운동 자체가 반소 반공운동에 머무는 한 정치적으로 얻을 게 많았죠. 불리할 게 없었어요. 모스크바는 분노했다. 스탈린은 미 군정의 태도가 양국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다. 타스 통신을 통해 모스크바 결정 과정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해버린 것이다. 애초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고 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이었으며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우선 목표로 하는 5년 이내의 후견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중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상황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신탁 통치가 소련의 발상이고 소련은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려 한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하진은 서둘러 타스통신 보도를 통제했다. 미 정보가 국무성은 원활하게 타스통신의 성명이 100%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하지에게도 이미 석 달 전에 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46년 초
공동의 적이 사라진 두 동맹국 사이에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후 소련의 영향력이 동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을 긴장케 했다. 모스크바의 대리대사 캐넌이 이른바 긴 전문을 본국에 타전했다. 캐넌은 그의 전문에서 스탈린은 팽창주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탈린에게는 적이 필요한데 미국이 완벽한 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탈린이 밀어붙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봉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죠. 1946년 봄, 캐넌의 전문에 의해서 결정된 미국의 정책은 소위 강경한 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소련이 한국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국제 문제에서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인내 정책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하진은 미소 간의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승만을 의장으로 내세운 국민대표 민주의원은 미 군정의 적극적인 물밑 작업을 거쳐 탄생된 기구였다. 하진은 민주의원을 모든 주요 정당들을 포괄한 집합체이며 남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의원의 구성에 있어 좌익 계열은 철저히 배제됐다. 형식적으로나마 여운형을 초청했지만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양 선생은 말이죠. 건준을 파괴하고 이민공화국을 파괴한 미 군정이 조선 사람의 모든 그 평화애호 정신을 위반해서 자주정신, 민주정신을 위반해서 하는 군정이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신했거든요. 내가 그때 라디오로서 들은 얘기는 여운형 씨가 안에 들어왔는데 이 박사가 저거 누구지요? 그러니까 저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형 씨입니다 하니까 피플스 파티 이러고 저거 앉으라고 하고 별로 달가하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 곁에다가 가서 앉으라 하니까 여운형이가 나가버린 거야. 하진은 민주의원의 불참한 여운형에 대해 이제야 비로소 공산주의자로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거나 누가 민주정부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목표는 소련의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하진은 좌익 일소작전에 돌입했다. 미 군정의 옷으로 갈아입은 친일 경찰들이 거기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우익에 의해 통제됐습니다. 인민위원회 조직을 발견하면 경찰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익단체의 테러 행위도 공공연히 자행됐다. 극우 결사단체인 백이사는 심지어 경찰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거 하다 보면 말이지 어디서 무슨 빨개들이 어디 막 대구에서 폭도 일으키나 뭐 일으키나 말이지. 그건 누구의 원조 받아요? 백이사에 와서 어떻게 좀 동원시켜 달라. 뭐 어떻게 달라 말이야. 다 아는 거래. 그때의 우익 진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이건 실제 많이 죽여서 마파강에 떼우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짓들 했습니다. 그 한강에 말이야 기어 나가보면 말이야 그 마대 말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야 사람 죽여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바로 가운데 가면 내려갔겠는데 그 강가에 그 모래사장에 있는 데서 말이야 보면 말이야 이 팔이 나와 있고 말이야.
북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소련군 지도부는 반탁 우익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조선의 1인자라던 조만식은 끝까지 반탁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제거되고 만다. 조만 선생을 허위하고 있던 친위대의 무장도 다 해제시키고, 그래서 그날부터 연금이 시작된 거예요. 해방 초에 이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을 이를테면 협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부터 이제는 반탁 세력을 반민주주의자로 낙인 찍고 이들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익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력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수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만식을 대신해 조선공산당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임시인민위원회는 기존의 인민위원회를 토대로 전 북한을 통치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라고 불렀죠. 보니까 지금의 김정은과 함께 닮은 것 그러나 같아요. 이 김정은이 기구는 살짝 그런가? 나중에 세워질 통일 정부를 위한 임시기구였습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추진한다. 토지개혁이죠. 북한은 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우리나라 원칙 아래 무상몰수, 강력하고 유상분배. 신속하게 추진됐다.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토지개혁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김일성은 그로 인해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져나갔다. 북한에서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남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 초반까지는 북한이 어느 정도 1960년대까지 초반까지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김일성에게 토지개혁은 남한에 대한 지지의 우위를 과시하는 일이었다. 따라잡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나죠. 김일성은 토지개혁의 성공을 자평하며 남한이 북풍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북에는 깨부자도 없고 바꿈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런데 전라도 그쪽으로 가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 그런데 있는 사람이야 뭐 다다익선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북서 살다 와서 본 눈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빈곤하더라 이게. 남쪽에도 소장농이 더 많으니까 남쪽은 뭐 북위보다 훨씬 더 소장농이 많으니까 대단히 그걸 뭐 환영한 거죠. 남쪽에서는 또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북쪽에 그건 옳은 일이다. 남쪽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면 미군정은 일제의 공처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토지개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책으로 식량분배는 배우면 제대로 문자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않았다. 당시 분위기를 익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군정의 이런 식의 정례 분위기가 기자회견에서는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늘상 접하게 되네요. 식량분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배급을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쌀 배급을 제대로 저주가 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니까 길가에 고기도 막 걸려있고 사과는 그냥 산같이 쎄있고 아 왜 쌀만 먹으려고 그래? 고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 이튿날 아침에 헤드라인에 사과 먹어라. 그거네요. 누가 라면 먹으라고 했던 3인들이 오면 라면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던 발언과 당시에 또 비슷한 맥락으로 당시에는 식량이 모자랐고 전혀 민중을 쌀 몰리고 있다는 배급 뜻이죠. 상황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군정청에서는 군정이 일제보다 더 좋은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51%만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미 이런 군정이 설문조사도 그만큼 있네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 후로 군정청은 그런 여론조사를 중지했습니다. 자신네들의 인기가 없으니까 46년 3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미소 공동위원회 46년 3월 20일.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스크바 일이죠. 합의의 실현을 모스크바 3상 위한 회의가 첫 번째 1945년 만남이었다. 12월에 일어났으니까요.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의 선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거 두 번이 결렬이 됩니다. 두 번. 미국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익 반탁 세력들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소련은
모스크바 합의의 1.1획도 바꿀 수 없음을 못 일부만 박았다.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 수립은 모스크바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단체만을 협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재빨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했죠. 미국은 자신들이 제안한 신탁 통치에 관한 합의를 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더 철저하게 삼상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정당을 제외시키려고 하자 미국은 모든 정당을 동등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5월에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찬탁 반탁 시위는 계속되었다. 통일정부 수립의 위기를 느낀 김규식은 이제 신탁통치 수용으로 돌아섰고 김구와 여운형은 좌우 합작을 도모했다. 여운형, 이승만은 신탁통치도 좌우 합작도 이승만. 모두 거부했다. 실제 사진을 보니까 좀 더 현실감이 느껴지시죠. 당시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박사는 이게 다 좌우 지금까지 저희가 합작을 읽었던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48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분단의 기업 마지막. 이제 9분 정도만 더 보시면 다시 저와 만나서 이 이야기를 박사는 좀 나한테 나눠보겠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 합작을 하느니 아이오와의 작은 농장을 사서 닭이나 치자고 했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때 당시 나이가 70세가 넘었던 고령이었죠. 남방만의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 발언을 하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읍 발언이라는 게 정읍서 제일 정읍 발언을 그 말하는 얘기를 겁니다. 1946년. 그 얘기를 하고 하면 돌아다니는. 근데 그때 당시 정읍에 어떻게 굉장히 그런 지주들이 얘기를 많았대요.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밀고 있었던 저번에 사람들이 얘기했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말을 얘기를 바꾸죠. 자기는 이승만이. 오전이 자기 됐다. 그냥 혼자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긴 결국에 했는데 자기 여하튼 그런 주장은 발언은 뭐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내가 일파만파 더 하고 퍼지고 내가 얘가 됐다 이제 분단되는 거 하면서 아니냐 이런 소리가 저는 일단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이제 뇌리 좀 꽂히게 되죠. 남북 간의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과 발언 자체는 그냥 흘러버릴 수가 없이 다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승만의 발언은 굉장한 파급력을 낳았죠. 우리가 역시 그 이니시에티브를 취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 이제 그러고 어물거리고 넘겼어요. 미소공동위원회와 어떤 한국인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정부 수립 이런 것이 자신의 헤게모니 하에 자신을 수반으로 한 어떤 정부 수립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소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이승만보다 한 발 앞서 남한 단정론을 주장한 사람은 굿펠로우였다. 그는 이승만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지가 신뢰하는 정치 고문이었다. 사실 미 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다. 45년 11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랭던이 있겠죠. 작성한 보고서가 남한 단정 계획의 시초였다. 이른바 정무위원회 계획안이라 정무위원회를 불리는 구성한다라는 뭐 보고서였다. 이런 식의 이제 나름대로 미국은 시나리오에 우리의 분단은 사실상 이 보고서는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다. 정무위원회가 국가 수반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래서 브루스 커미스가 이런 소련이 부분을 협력을 비판한 겁니다. 거부할 경우 한국의 분단은 38선 단지 이남에서만이라도 그들만의 이 민주주의가 계획이 문제가 시행되어야 아니라 한다는 내용을 여기는 담고 미국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분단은 미국이 만든 것과 집이었다. 이런 식의 랭던의 비판이 브루스 전문은 커미스입니다. 바로 나오죠. 브루스 남한만의 커미스네요.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이것이 협력도 굉장히 그 미국 반대하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많아요. 남한을 독자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건설해야 반대가 한다는 많아서 비판하는 게 것이었습니다. 있어요. 미국은 소련을 믿을 수도 없고 소련과 함께 협력해서 38선을 제거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운 후에 미군이 철수해도 좋을 만큼 남한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대표 민주의원이
바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김구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의원이 최고 정무위원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이 이제 단독 정부 수립할 때 그 선거에는 46년 불참하게 6월 되죠. 3일 불참하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의 이승만 그 정록 단독으로 발언은 나가게 되고 단선 단정의 효시가 아니라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이 미국이 있었다. 구상했던 이 우익 세력 주도의 그 정부 수립 안의 그 완결적인 그 발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에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통일 독립국가 건설의 희망은 멀어지고 있었다. 46년 7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극비리의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을 만났다.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과 김일성이었죠. 1946년에 박헌영과 김일성은 남노당의 모스크바에 대표, 왔습니다. 스탈린은 그들을 만난 후에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했죠. 김일성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투철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46년에 이미 38선은 허물 수 없는 장벽으로 굳어져 갔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47년 3월 미 의회에서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은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7년 3월 12일 I believe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 트루먼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 원조 개시를 역설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과의 동맹을 위해 분투했던 마샬은 이제 소련과의 정면 대결을 선도하는 전사로 나섰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을 때 당시 국무장관 마샬은 지금은 잘 알려진 메모를 휘갈겼었습니다. 즉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을 일본 경제와 연계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DNHS는 놀랍게도 트루먼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우국 HS는 또 한국이 우리가 방어해야 할 또 하나의 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 상원 의원들은 HS의 말에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극동의 전쟁에 개입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마샬은 남한에 대한 6억 불의 경제 원조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와 터키의 4억 달러에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곳이었고 미국 체제와 소련 체제 두 가지 체제가 실험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미국을 다녀온 이승만은 트루먼 독트린이 자신의 외교 때문이라며 허풍을 떨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보고 있어서 채팅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정책으로서 채택했다는 것만은 허풍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분단이 기원이 됐다 하고 이제 이후 한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그것은 결별의 예를 갖추기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덕분에 또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 독립정부를 주장하던 여운형은 12번째 테러를 중간중간에 제 코멘트가 들어가는 건요. 그냥 사용하면은 이건 쭉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달고 비평함으로써 저희가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된 지 3년째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립국가가 생겨났다. 한반도의 분단,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경쟁,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그 인민공화국은 북한이 되는 대리자들의 거고요. 욕망의 희생 제물이었다. (2년) 후 한반도에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났다. 바로 50년이죠. 50년대.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만큼 준비를 했던 거고, 이제 저희가 읽을 부분이 바로 분단은 59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다. 지금 이제 넘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도 옛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화면 잠깐만 바꿀게요. 책을 읽기로 했었는데 잠깐만 이제 화면 바꿔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떠셨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독립이 아니라 분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습에 대해서 미군인으로서 브루스 커밍스가 비판하는 장면도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아마 이제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분단했고 아직까지도 그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국방적이나 외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한미일로만 한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어떤 편중지세, 편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의 그 기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분단에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네, 12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방송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삼록스 읽는 것은 이제 내일로 잠시 미루고요.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역시 내일 이어서 48년부터 53년까지 사이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구성한다고 구성하는데 자꾸 시간을 쫓기는 거 보면 제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인 우리가 미움 극복이라는 심리책으로서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바꿀게요. 잠시만요. 화면이 너무 버벅거려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확인했고요. 네, 화면 다시 바꿔서 우리 또 미움 극복이라는 책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요, 이제 기존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스킵하실 부분이나 보고 싶으신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미움 극복이라는 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읽지는 않고요, 한 챕터씩 우리가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아껴 읽는 거죠. 이제 오늘 읽은 게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호저 딜레마, 그리고 고슴도치 딜레마. 가까이 붙을수록 그 가시에 찔린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단 말인데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옮길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호저 딜레마.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많은 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니가 튼튼하고 등과 꼬리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호저라는 동물이 있다. 호저들은 서로 가까이 갈수록 그 앞니와 몸의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게 된다. 사람들도 사이가 가까울수록 서로 미워하기 쉽고 상처 주기 쉽다. 이것을 호저 딜레마라고 한다. 그렇겠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남이겠거니 하고 말아버리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 관중은 예의범절의 기본을 불유절이라 했다.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따라하면 중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신정화의 자서적인 책 4001을 보면 두 얼굴의 기자들이라는 항목이 있다. 신정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학력 위조 사건이었죠. 신씨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평소에 무척 친하게 지낸 기자들이 등을 돌리고 사정없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쓴 사실이라고 했다. 어느 여기자와는 함께 저녁이라도 먹게 되면 자정이건 새벽이건 아무리 늦어도 집까지 바래다 줄 정도로 친밀했으나 그 여기자의 기사는 신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를 가까이 봐온 미술계 인사들은 가정사와 사생활 등 꾸며낸 거짓말의 규모의 정교함이 인생 세탁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언증적 형태라는 지적도 한다. 거짓말에 중독돼 나중에는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로 믿으며 환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병적인 심상태,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썼다는 거죠. 이걸 따라서 당사자인 신씨는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의 인용 문구입니다. 신씨는 그 기사를 보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망연자실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의 심정을 신씨는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 기사를 쓴 기자들은 거의 아는 이름들이었고 가까웠던 기자의 기사일수록 큰 상처를 남겼다. 내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된 것보다는 믿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잠깐만 책 넘길게요. 내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었다. 나의 진심은 모두 출세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나의 마음을 담은 선물과 배려는 사치와 허용으로 치부되었다. 단순히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였다면 이런 슬픔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씨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낸 여기자들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호저들끼리 껴안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경계했어야 했다. 신씨가 겪은 호저 딜레마는 인간관계, 동업관계, 심지어 부부관계 등 곳곳에서 깊은 상흔들을 남기고 있다. 세상에 자신도 자신을 이해 못하는데 남이 얼마나 자신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우린 바로 이러한 사실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냥 자기는 넌지시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미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하고 더 아껴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를 지켜야 되겠죠. 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릴 정도가 된다. 친구 요나답의 계략대로 암논은 병이 들어 아픈 척하며 다말이 병문안을 오도록 유도한다. 다말이 암논을 찾아와서 가자를 구워주자 암논은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여 겁탈하고 만다. 그렇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에 곧바로 암논은 다말을 심하게 미워한다.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살아가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은 다말 들어 당장 나가고 윽박지른다. 다말은 암논에게 항의한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자 암논은 하인을 시켜 다말을 문 밖으로 끌어내게 하고 문 빗장을 지른다.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인 알살롬에 의해 살해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구절이라는 거죠. 여기서 암논의 경우는 미움과 애착이 함께 공존한 것이 아니라 애착이 미움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움이 다시 애착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극단적인 반전을 심리학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뜻하는 화학용어로 불러 에난티오드로미 발음이 어렵네요. 에난티오드로미 현상이라고 한다. 암논과 같은 심리 변화는 드물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 구별 없이 마지막입니다. 일어난다. 여성의 표면은 더욱 냉혹하게 이럴 데 없다. 남성의 경우는 암논 콤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 유튜브에서 만년필 한 달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지나간 방송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바꾸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새 아침 9시부터 시작했던 방송의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기 쉽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부터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국의 현대사라는 주 테마 아래서 조금은 이제 러시아 문학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한국 소설에서 상록수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적 관계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화면이 어둡네. 네. 행복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찾는 행복이야말로 진정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 분단의 원인이 됐던 부분은 역사적인 팩트가 또 있고요. 그 러시아 문학에서 이제 다루었던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2부로 이어지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 러시아 작가들은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쓰는구나 라는 것도 또 알 수 있었고요. 또 우리하고 좀 다른 작법이 있었다. 흔히 톨스토이키나 도스토옙스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작가들이 있구나. 단편을 통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지식 수준을 또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운 극복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호저 딜레마, 호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런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 그렇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었고요. 형제간의 다툼 최초의 미움은 가정에서 있었고 살인도 가정에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에 점 하나만 지우면 미움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좀 더 넓은 식견을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민 언제 들어주시나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고민 언제든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저녁 잠이 심해서 7시부터 이제 제가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잠에 빠져버렸어요. 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단 채팅창에 남겨놓은 글은 제가 다 봅니다. 제가 그리고 그 남겨진 글 상대로 제가 쪽지를 보낼 수 있으면 쪽지를 보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일단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오프닝 때 약간 장난 삼아서 이야기했는데요. 술 먹고 남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무 길게 이제 장황하게 쓰시면 읽기가 힘드니까요. 간략하게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침 방송에 가끔가다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아침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의 감정이 오전이 되면 좀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가 지물고 이제 석양이 지면은 사람의 감정이 약간 감성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한잔도 땡기고 이런저런 자기 신세한탄도 생각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이제 거리두기 해서 보면은요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명석하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아침에 해라 라는 말이 옛말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좀 더 머리가 명석해졌을 때 함께 사고해보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요 허공에 부딪혀 또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만나면 공론이 되고 사회가 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저는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내주신 못해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하도록 그리고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아프리카! 목소리 삑사리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종료합니다.